네, 안녕하세요. 한예종 연구원장 김미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드라마 학교 활동을 게으르게 하는데 작년인가 한 1년 반쯤 전에 한양대에서 할 때 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제 제가 일부 사회를 보게 된 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책임적 존재와 융복합 학제 간 담론, 이 주제가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융복합, 뭐 포스트 휴머니즘, 요즘 뭐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연극이나 이 예술 쪽의 입장에서는, 특히 연극 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저는 최근에 사실 오픈 AI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것도 1년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미국 쪽에서 오픈 AI가 딱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입을 준비하는 수능, 그 응시생들을 위한 어떤 과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그때쯤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할 때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1년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렇게 AI가 모든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또 얼마 전에 오픈 AI의 그 CEO가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연극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극작과 학생들 보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뭐 몇 가지 키워드와 이 방향성을 주면은 어느 정도의 극작은 다 나오는데, 그렇다면 극작가가 살아날 길은 무엇인가? 어쩌면 판소리처럼 아주 익스트림하게 완전히 어떤 전문 애호가에 의해서 향유되는 그런, 오히려 문학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극작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별로 그렇게 긴급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는 이제 연극 쪽에서는 대단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극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담론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혹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를 다양한 다른 영역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영화 쪽에서, 그리고 그 의학 분야에서, 그리고 그 광고 홍보, 그 공공 미디어 캠페인의 분야에서, 그리고 그 예술에서 이것이 현재 어느 지점까지 또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것이 윤리적인 혹은 쟁점들로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연극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로 영화 작품을 통해서 본 뇌과학 정보 재현 문제와 성찰이라고 하는 주제로 김종성 강릉 아산병원 신경과 명예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십시오. 이 좋은 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한 200~300m 떨어진 데서 태어났어요. 해화동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해화국민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여기서 한 1km쯤 떨어졌나? 안곡동에 있는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는 여기서 한 300m 떨어져 있나? 이게 의과대학 서울의대에다 나와서, 이 동네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성균관대학교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참 아름다운 대학이더라고요. 오늘 와보니까, 오늘만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지만 한가하고, 휴일이라서 안 간 건가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 학회의 팀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긴 얘기는 못 하겠고, 저는 이제 뇌과학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하시는 분이니까 영화와 뇌과학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여기다 제가 조금 생각한 바를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왜 뇌에 그러냐 하면은 뇌는 얼마 전까지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그 MRI 같은 거 또는 펑셔널 MRI, 기능적 MRI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우리 행동을 조절하고 있는지를 이제 많이 알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뇌에 대한 책을 좀 쓰죠. 일반인 책들도. 그 읽다 보니 이상하게 뇌가 재밌네 하면서 뇌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책을 몇 권 썼습니다. 중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뇌를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뇌 질환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엔 다 감염 질환으로 다 죽어버렸죠.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평균 수명이 50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0세면 아주 어린 나이죠. 그 다음에 오래 살다 보니 뇌졸중 치매 같은 여러분들이 90세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중에 반이 치매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더 빨리 걸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너 뇌 질환도 중요하게 생겨서 뇌 그러는데 그럼 왜 인문학 영화인가? 뭐 제일 우리나라 사람이 영화를 많이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안에도 뇌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뇌 안 하는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의 장이 되는 문제이고 또 그 한편으로는 치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연극 같은 것이 뇌의 질환에 그럴 가능성도 조금 모색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를 보다라는 책을 영화를 빌어서 뇌의학을 쓴 책은 썼는데 다른 것들도 되게 영화를 많이 썼어요. 저는 뭐 영화 전공하는 분에게 영화를 제가 봤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옛날 영화를 좋아해서 저는 30년대, 40년대, 1950년대 이 영화들이 좋더라고요. 요새 영화들은 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저를 아주 감동적으로 살게 했던 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데 나와 있는 뇌의학과 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그랬는데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뇌의학을 조금은 알아야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뇌가 이렇게 머리통 속에 하나 들어있는 장기인데 얘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관장하죠. 조금 아까 웃는 분이 있는데 웃는 것도 뇌가 웃으라고 해서 웃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에 아주 쉬워요. 뇌 앞쪽이니까 앞전자에서 전두엽이라고 앞을. 맨 뒤니까 후두엽이라고. 후두엽은 보는 눈이죠. 우리가 본 것이 뭔가 이게 사람이 몇 명이 있구나. 여기 저쪽에 여자가 몇 명 남자. 이거 보는 게 후두엽이죠. 이 사이에 두정엽이라는 게 있죠. 두정엽 꼭대기라는 뜻인데 결국은 전두엽과 그 뒤를 두정엽이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옆에 붙어있는 놈이 측두엽이죠. 그래서 이 뇌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뇌가 우리 모든 행동을 좌지우지하는데 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가운데 있다고 중심선이 굵은 개울 같은 게 있는데 이 앞이 소위 말하는 운동중추라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세포들 거기 있죠.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길잖아요. 정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꼬리가 쭉 내려가서 우리 손을 애가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 혀를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요 혀를 움직이는 데 자극하면 혀가 막 움직여지고 여기를 자극하면 손이 움직여지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건 잘 못 보고 마비된 사람을 보죠. 뇌혈중에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면은 여기가 망가지면 손이 안 움직이고 여기가 망가지면 말이 안 돼서 아라 이렇게 되겠죠. 되게 같이 되는 수가 많죠. 이게 뇌졸중의 증상이죠. 근데 이 운동중추가 중요한 게 처음에 우리 신경세포 뇌가 생긴 게 움직이려고 생긴 거거든요. 언제냐면 한참 전이에요. 30억 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는 없었죠. 그래서 그냥 아메바 같은 거 처음 생겼죠. 막 그냥 지구에서 아무것도 없던 지구에. 걔가 그냥 아주 뜨겁고 차갑고 이런 게 있으면 손상되고 자기가 망가지니까 슬금슬금 피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피하려니까 조금 더 고등생물로 진화하다 보니까 피할 때 우리 근육이 코디네이션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해파리 보면 해파리가 다리가 많은데 다리가 갑자기 한꺼번에 딱 해야지 쫙 도망가지 따로따로 다리가 놀면 도망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을 코디네이트 하려고 이제 운동신경이 생긴 것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감각신경도 있어야 되죠. 이게 뜨겁고 차가운 걸 알아야 큰일 났구나 도망가자고 알아야 되니까 아는 감각신경도 역시 올라가면서 바로 운동중추의 뒤에 있죠. 그래서 얘가 뜨거 안 되겠다. 얘 빨리 피해라. 얘한테 명령 내면 도망가는 게 우리인데 그 생명이고 그것이 이제 좀 더 진화하면서 좀 더 필요한 게 감정과 기억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슴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동료를 잡아먹었어요. 깜짝 놀라서 공포와 함께 그 사자의 모습을 기억해야 다음에 사자 비슷한 거라도 막 튀어나온 놈이 훨씬 더 서바이벌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게 감정, 공포와의 감정과 그걸 기억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해졌죠. 이 동물에는, 생명에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안 보입니다. 우리가 공포를 지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는 게 여기는 없는 이유가 그건 뇌의 깊은 곳에 있어서 그래요. 이건 바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징그러운 말이지만 이 가운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저렇게 딱 빼버리면 요 안쪽에 보이는 것들, 요게 뇌의 내측이죠.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사진이고 요걸 아까 그런 식으로 잘랐을 때 바라본 게 이거니까 이게 전두엽이고 이 두정엽이고 마찬가지인데 전두엽과 두정엽의 제일 아래쪽에 요 부분에 뱅글이 도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 변연계라고 그러는데 이 변연계가 연결돼서 여기와 연결되는데 여기가 편도체라는 게 있고 해마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축두엽이에요. 여기 축두엽이 있는데 축두엽을 대패 자를 때 쫙 짜고 들어가 맨 깊은 곳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다 모든 뇌의 가장 가운데 내측에 있는 회로인데 이게 바로 감정의 회로죠. 얘가 감정과 기억을 같이 하면서 사자가 무서운 거구나. 보험을 얼른 튀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바이브 하는 건데 이 뒤에 덮어 있는 신피질이 굉장히 인간은 발달했죠. 일반 동물들은 별로 없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려면 큰 사회를 만드니까 여러 가지 계산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니까 이게 많아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가 뛰어나면 도망가는 거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고 저게 아름다운 아주 멋있는 냄새가 좋은 과일이 있으면 빨리 쫓아가서 가져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감정과 행동이니까. 그게 서바이벌이지만 인간은 좀 더 복잡해요. 신피질에. 여기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도 사실 서바이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서바이벌 게임이거든. 서바이벌 머신이죠. 뇌라는 거는. 근데 쉽지가 않죠. 김종성 강의하는 거 들어서 서바이벌이 좋을 리는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뭐가 기억이 있다고. 어딘가 의사가 강의한 거 들어보니까 참 강의도 잘하고 괜찮았거든. 김종성도 의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거죠. 물론 이제 학교 때문에 온 거긴 하지만 학교 때문에 와도 학교에 오는 게 회장님에게 잘 보이고 서바이벌 낫겠구나 해서 온 거니까 그게 그거죠. 안 오신 분도 있죠. 안 오신 분은 제 강의를 못 들으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들었겠지만 안 오시고 집에 와서 라떼 커피 먹으면서 신문 보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은 그런 경험이 있겠죠. 옛날에 의사 강의 들었더니 형편없었다. 김정선도 비슷할 텐데 뭐 가냐. 여기가 훨씬 낫다. 그게 자기들 서바이벌이 낫거든요. 안 오는 게. 그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이런 기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요 그림을 조금 잠깐만 외우고 계세요. 한 10분만요. 이게 요 그림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펑셔널 MRI, 기능적 MRI는 뭐냐면 뇌 안에 종양이 있거나 뇌혈증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진단하는 기구인데 기능적 MRI는 뇌의 어느 부분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활동된 부분을 영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능 알아내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세끼라는 분이 아주 2000년에 꽤 이제 됐네요.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이 학생들한테 이제 여자 학생들한테 보냈죠. 네가 최근에 한 달 내에 남자 보이프렌드 사귄 사람은 손 좀 들어. 그래서 다 모집해가지고 걔들한테 컴퓨터로 MRI를 찍을 때 앞에 남자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친구의. 근데 오래되면 안 되겠죠. 사귄 지가 10년 됐다. 그러면 뭐 아무 감정도 없겠지만 이제 오히려 결혼한 사람 하면 화가 나서 화난 감정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일단 좋은 감정이 생길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변형계의 회로. 이거 코가 있으니까 앞쪽이죠. 변형계 여기를 이제 대상회라고 그러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거기하고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속에 숨어 있는 도피지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만들 때는 변형계면 되는데 그것이 약간 사회적인 감정을 만들 때는 대뇌가 관여하는데 그게 바로 이 부위라고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문학이나 철학 자꾸 썼죠. 그게 아니고 요 위치가 활동하면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는 전두엽의 아래쪽이죠. 요건 두정엽의 아래쪽. 요걸 좀 기억해 보시면 이건 무슨 실험을 한 거냐면 어떤 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뭘 볼 때는 후두엽이 막 활성화하고 손 움직일 때는 운동 중추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할 때 멍하게 멍 때리고 있을 때 찍어본 거죠. 그럴 때 이 두 부위는 막 활동을 해요. 괜히 다른 거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멍 때리고 있는데 왜 활동을 하냐 뭐하러 모르죠 뭐.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괜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갖고 있던 수많은 감정과 막 와서 그것이 서로 막 섞여서 자기 옛날 것과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자리 잡아서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버리고 망각이죠. 중요한 거는 자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솔리드시키는, 구체화시키는, 공고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신과 질환들, 조울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현병 같은 정신과 질환 환자들이 이게 잘 작동을 안 해요. 다릅니다. 멍 때릴 때 이게 작동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이 좀 제대로 안 듣고 이상해지니까 감각도 이상하게 오니까 환상이 생기죠. 뭐가 보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자기 꾸짖는 것도 나오고 그게 나오는 게 이게 제대로 모든 경험과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데 안 돼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많이 알겠지만 다 봤겠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의 아마 두 번째 작품인가요? 메멘토가 정말 뇌과학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가이 피어스가 하고 있는데 나쁜 사람한테 머리를 얻어맞았죠 세게. 그래서 기억도 이제 의식 잃었다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말은 안 하지만 뭐겠어요. 해마하고 앞에 변형계에서 해마와 편도체가 기억과 감정 아니에요. 그게 망가진 건데 한쪽만 망가지면 증상이 없으니까 양쪽 다 망가졌다고 일단 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없지만요. 근데 기억을 못하니까 딱 10분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밥 먹었다며 20분쯤 지나면 밥 좀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잊어먹었으니까. 제일 문제가 관계죠. 관계를 한 사람 보면 다 잊어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만나도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놔요. 여기 있는 거 뭐냐. 그래가지고 그때 감정을 적어놓습니다. 이 여자가 캐리앤 모스죠. 따뜻하게 막 채줘서 애인처럼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적어놓는 거죠. 이 여자는 참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면 꼭 손잡아주고 키스해줄 것이라고 적어놓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잊어먹죠. 10분 지나면. 이 사람 나타나면 처음 보는 여자죠. 이게 누군가 해서 다 찾아봐가지고 딱 있으면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고 막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 대신 여기 이제 자기를 막 때렸던 아주 악당 같은 친구가 있으면 적어서 이 사람 만나면 한 대 때려주고 아니면 총을 쏴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거 보고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죠. 이거 다 잊어먹었으니까 총 다 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참 재밌다고 좀 느꼈어요. 우리가 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야, 저 김종성이 의사를 했는데 말도 잘하고 좀 괜찮게 좋은 말 많이 하네 하면 여기다가 저를 폴라로 사진 찍어놓고 적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인사 좀 해야죠. 적고.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만나면은 인사를 하거나 제가 딴 데 강의하면 오기도 하겠죠. 반대도 있겠죠. 난 좀 졸린데 카페 라떼나 먹을 거 괜히 나왔네. 이렇게 시시해 말하는 게 쓴 사람도 있죠. 그건 절대 다음 만나 인사 안 하고 제가 강의할 때 오실 리가 없겠죠.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꾸 쌓여서 우리가 되고 성격이 되면서 아까 여기 안 오신 분은 의사가 강의한 거 시원찮아서 여기까지 안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사람의 기억을 감정을 잡아놓지만 작정되게 쌓아놓지는 못해도 뇌 안에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이상해진 걸 알고 경찰서장이 조 판톨리아노가 자기가 죽이고 싶은 마약 사범을 갖다가 써놓고 야, 이 사람이 바로 네 아내 죽인 사람이야. 얘 만나면 죽여라고 말해서 그렇게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마약 사범 만나면 총 들고 죽이니까 경찰서장은 얘가 다 죽여주니까 참 신나는 입장인데 반대로 캐리앤 모스는 사실은 마약 사범이 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얘한테 접근한 척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나중에 경찰서장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네 아내를 죽일 사람이니까 더욱 경찰서를 얘가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우리 기억이 쌓이지 않은 사람들이 vulnerable한가, 우리는 얼마나 기억을 쌓아서 우리 인격을 만드는 게 중요한가를 역설한 그런 영어로 말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는 적절한 기억과 적절한 망각을 통해서 적당하게 우리 인간이 잘 살아가고 커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조현증, 자폐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연극을 볼 때 이 의학적인 내용이 많이 올 때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이걸 어떨 때 쓰느냐 하면 그 영화에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될 때 쓰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가을의 전세를 에드워드 주역이라는 감독이 너무나 잘 되는데 이 사람이 뇌졸중에 걸린 걸로 이제 나오죠.
걸린 이유는 뭐냐면 줄리아 오몬드가 세 번째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인데 그 세 번째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첫째, 둘째가 둘 다 얘를 좋아하니까 아주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이 대령이 아주 죽을 맛이야. 아, 이놈들 정말 키워놨더니 정말 힘들어 죽겠네.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비가 왔어요. 오른쪽에. 뇌 출혈인지 뇌 경색인지 뇌가 망가져 왔는데 그래서 이건 참 잘 썼어. 잘하고 연기도 잘했어요. 그 몬테나 시골에서 그 아이들 키우느라 그 고생했는데 결국 마비까지 된 이 사람이 비극을 잘 얘기해 주기 위해서 뇌율중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신경과 의사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전혀 모르겠지만 마비가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른쪽 팔다리에. 근데 오른쪽 팔다리에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제작자가 이쪽 얼굴도 되게 같이 오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드물게. 대부분은 같이 오는데 이쪽이 마비된 것처럼 보이려고 눈을 더 많이 감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기를 잘하니까 이 와중에도 얼른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근데 마비가 돼 있으면 이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얼굴만 보면 이쪽이 마비해야 돼. 이쪽이. 근데 그걸 뭘로 거꾸로 했으니까 안 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겠지만 하여간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들은 더 큰 문제가 많죠. 봄나는 감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긴 한데 둘이 사랑하지만 얘가 떠나버리죠. 이 영애가. 그래서 얘가 슬퍼서 엉엉 이러고 있는데 백성희 씨가 이제 치매 환자로 나오죠. 너무 치매가 심해서 남편이 죽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알아. 그래서 얘한테 남편이 왔으니까 저녁 때 기찻길 가서 남편 마중해야 된다. 그러자. 그러면 얘가 할 수 없이 얘를 업고 가서 기찻길에 있다가 도로 돌아오고 매일 그러던 사람인데 얘가 쓸쓸하게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 치매 환자가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를 해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고 이 영화를 기억을 못 하시겠지. 저는 가도 깜짝 놀라서 기억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얘한테 떠나간 버스와 여자는 다시 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래서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치매가 심해가지고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얘기는 전두엽에 다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근데 이거 떠나간 버스와 여자는 또 유머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버스가 떠나는 것과 여자가 떠나는 것을 서로 같이 붙여가지고 재밌게 만든 건데 이 유머는 이 전두엽에 펄펄 살아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머가 잘하는 사람이 전두엽이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머가 많은 남자를 여자가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그 유머를 만든 거 정말 그렇게 유머를 말했으면 백성희 씨는 치매 걸린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치매 걸린 척 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내 머릿속에 지옥에도 문제가 아주 많지만 일단 둘이 너무나 이쁘고 그래서 감동적인데 이쁜 게 문제입니다. 치매 환자가 이쁠 수가 없거든요. 치매. 그리고 이게 알츠하이머 걸렸다 그러는데 20대래. 20대 알츠하이머 나 제 인생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패밀리아라 알츠하이머도 40은 돼야지 20대 알츠하이머라서 점점 기억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소변도 싸고 파티하는데 그러는데 결국은 문제가 많지만 마지막에 이제 얘가 너무나 나빠져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갔죠.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막 화내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우성이가 나중에 이제 면회를 갔죠. 가니까 드디어 이제 남편도 몰아보는 거야. 그래서 면회실에 나오더니 이 아름다운 얼굴과 눈빛으로 초록초록 눈빛으로 남편한테 그래요. 누구세요? 그러지요. 그때 너무나 이 아름다운 삶과 이러고 있다가 망가지는 걸 쭉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영화 마지막에 그때 아마 관객들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은 나오는데 이상한 눈물이.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거든요. 첫째는 화장을 안 합니다. 이거 너무 화장을 잘했는데 치매 환자를 전두엽에 나갔으니까 여자들은 원래 화장을 해야 되구나. 누구 만날 때 당연한 거지만 그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엉망되고 이런데 밥 같은 것도 밖으로 나오고 눈매가 초롱초롱할 수가 없어요. 쾌하지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런 할머니를 갖다 놓으면은 별로 그렇게 영화가 감동적이지 않은 게 그게 문제긴 한데 이 정말 남편도 못 알아보는 중증 치매 환자가 그래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쁘게 누구세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반대의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화 얘기를 좀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약간 연극이나 영화가 뇌 질환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연극 치료 같은 걸 여러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실 텐데 이거는 저는 영화로만 봤는데 연극인데 원래는 연극은 우리나라에 아직 한 번도 안 된 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옛날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이런 걸 봤는데 4명의 남녀가 나오죠. 버트 랭캐스터하고 리타 헤이워즈가 쌍으로 나오고
또는 데보라 커하고 데이빗 니븐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영화 배우를 아주 잘하는데 여기 젊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 처음 봤는데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약간 여기서는 데보라 커는 그 엄마한테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냥 그 밑에서 아주 우울증이 걸려서 말도 안 하고 꼼짝 못하는 여자로는 한 번도 엄마한테 아니요라는 말을 안 한 여자, 말도 안 하고. 근데 데이빗 리브는 어떤 호텔에 있는 숙박한 사람들이에요. 데이빗 리브는 막 떠들고 떠벌리고 막 자기는 잘했다, 군대에서 남들 많이 죽이고 막 했다 하는데 둘이 그래도 조금 가까워져서 얘기를 좀 해요. 가까워지죠. 근데 문제가 생겨죠. 데이빗 리브니 그 극장에서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신문이 로컬 신문에 실려서 호텔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있느냐. 그래도 막 하는데 얘의 엄마가 얘를 싫어했기 때문에 엄마가 강경파죠. 이 절대 데이빗 리브 호텔에서 있으면 안 된다. 다 쫓아내야 된다 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날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랑 둘이 앉아있죠. 이 둘이. 근데 엄마는 얘가 아직도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얘 보고 나가자. 나가 딴 데서 먹자. 근데 난생 처음으로 얘가 엄마한테 아니요 그럽니다. 여기 있겠다고. 왜냐면 그 전에 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데이빗 리브도 역시 부모의 폭행 같은 걸 당했기 때문에 너무 여자한테 끌리는 그런 게 오래 생긴 일종의 정신병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추행 비슷한 게 생겼다는 걸 얘가 얘기하니까 사실 자기도 비슷하거든요. 약간 정신적이니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막 야단하니까 엄마를 야단쳐서 엄마는 나가서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는데 그걸 보고 얘도 나갈래다가 호텔에서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점심을 오더함으로써 더 있겠다는 거를 얘기해줘서 둘이 해피엔딩 되고 이 경우는 말은 제가 생각하겠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서로 문제가 많지만은 문제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서로 인식한다면 비슷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는 공통적인 엠파티, 심파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가 살만하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는 아주 임프레시브한 영화 혹은 연극이니까 저는 연극 치료 하나도 모르지만 이런데 우울증이나 말하자면 조현병 환자들을 대신 나오게 서로 역할을 바꾸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해주면 말하자면 아까 말한 그 뇌에 아무것도 안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된 이분들한테 약간 다시 한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케 하는 연습을 시키면은 물론 그런 병들은 다 약으로 치료하죠. 조현병 약이 많지만 그것도 항상 불충분합니다. 이런 걸 도와서 적어도 보조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극 영화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와서 뭐 두서없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